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짧지만 강력한 공부 함께할 최수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이유로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어떤 자격을 요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최대한 전략적인지에 관련된 지점들을 엄격하게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공부해서 손해보지 않게끔, 그러나 필요한 공부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 기간만큼에는 충분하게 집중력 발휘하셔서 제가 표현해 드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행간에 숨겨진 의미들도 잘 숙지할 수 있는 최적의 강의 효율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고 이 시험과 관련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강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우리나라 대표하는 한국어 능력 자격 검정 시험이고요.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국어 문화 발전시키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그렇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시험의 점수와 급수가 필요한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의의에 동의하시되 일단 이 시험을 가장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객관식이고요. 오지선다형 100문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 시간은 9시 반에서 12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시험 시간은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120분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고요. 화장실 보내달라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점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 및 문항 수를 보시면 이 출제 영역 자체가 조금 낯선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1차적으로 그러냐면 듣기 문제가 일단 출제된다는 것, 여러분들 중에서는 낯설어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옛날 수능에서도 이런 듣기 문제가 출제되었었거든요.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도 듣기가 15문항 출제되고요. 그리고 듣기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10시에서 25분간 진행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필 시험의 경우에는 어휘, 어법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대략 상상 가능한데, 쓰기 파트의 경우에는 그렇죠, 실제로 어떤 글을 쓰라는 문제 또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쓰기 능력이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출제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창안과 같은 희한한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문제 우리 뒤에 가서 재미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읽기와 국어 문화와 관련된 내용, 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비문학 독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학 장르도 출제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어 문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휘나 어법, 쓰기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대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결국에는 어법을 알아야, 그리고 사실상 정확한 어휘를 알아야 이 국어 문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0문항을 한 자리에서 풀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대단히 요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사실상 이 출제 영역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능 플러스 공무원 시험 플러스 기존의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신 시험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만큼 공부해야 할 양은 사실상 어마어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준비 가능하도록 어디까지 얼만큼 봐야 되는지 이 강의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최고의 효율 거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안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요. 15개 권역에서, 그리고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되겠고요. 응시료라든가 성적표 발급과 관련된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실제로 각 영역별로 샘플 문제 보면서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문제, 듣기 말하기 문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나 강연, 뉴스, 대화, 인터뷰, 토론
톤 등 음성 언어 텍스트를 듣고 실제로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임 기자의 말하기 전략 물어보는 문제가 샘플 문제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임 기자가 그렇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일정 정도의 시간만큼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게끔 해주고요. 이 임 기자가 말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들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청력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이 내가 물리적으로 잘 들리는지 점검 1차적으로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듣기의 대본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연습을 좀 했는가, 그 다음에 누가 더 집중해 버릇했는가, 그리고 뭔가 메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증거들을 좀 남겼는가 하는 것들이 변별 지점이 될 겁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봐두시는 것도 좋겠죠. 일단 중심 화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현재 상황과 연결지어서 위험성 언급하고 있다. 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질문하고 있다. 전문가의 말을 요약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택지를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텐데요. 일단 단계별로 질문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뭔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표현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것 확인 가능하고요. 전문가의 말을 요약하며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이러이러하시다는 거죠 라고 상대방의 말을 그렇죠. 간단하게 요약하는 내용 자체를 임 기자가 말하고 있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건 백그라운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유라는 말로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를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었는가에 따라서 정오답 가려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 샘플 문제고요. 우리 아직 지금 요 상황에서는 듣기 대본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구나 정도로 구경만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휘 파트입니다. 어휘 파트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왜냐하면 고유어, 한자어, 속담, 한자성어, 관용구, 순화어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는 수준의 어휘들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교재 통해서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지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어휘 공부라고 하는 게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이 어휘 공부 성의껏 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겠습니다. 무조건 국어사전 가부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교재에 많이 의존하시고 강의에 많이 의존하셔서 여기까지 요 정도만이라고 하는 정도와 깊이 가늠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휘의 다양한 의미관계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 뒤에 가서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샘플 문제 한번 살펴보면 밑줄 친 고유어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지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아름, 그 다음에 깜냥, 그 다음에 너스레, 그 다음에 잔챙이, 그리고 개평이라는 수준의 어휘를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어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깜냥 같은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까요?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대단히 어려운 수준의, 대단히 고난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어휘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어휘는 알고 계셨어야 한다라고 제가 기준 잡아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교재 통해서 충분하게 해당 어휘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꽃을 한아름 사오셨다 같은 경우 한대 뭉치를 말거나 가문덩이라고 했으니까 뭉치거나 말거나 가문덩이를 세는 단위, 이거는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요거 의미하는 거죠. 아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두 팔을 벌려서 이만큼 안에 들어올 정도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니 실제로 그 고유어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거 정답 1번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깜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너스레는 수다스럽게 떠벌려서 늘어놓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잔챙이는 작고 품이 낮은 것, 개평이라고 하는 것은 노름이나 내기 등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단어가 시험에 나와요가 아니라 요런 수준의 어휘가 우리가 봐야 되는 어휘이다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막 듣도 보도 못한 어휘, 무조건 어려운 어휘 순서대로 보시는 건 오히려 전략적이지 않다라는 것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은 이제 어휘보다 더 싫죠. 네, 공부하셔야 될 게 엄청 많아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과 같은 어문규범 적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요거 물어봅니다. 사실 이걸 안다는 건 국어 문법 전체를 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공부하셔야 돼요. 뭐 이 정도의 사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어 문법 이해하고 올바른 문장 사용해서 올바른 문장 표현 사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역시 다 알아야 돼. 이 정도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공포감 느끼는 게 자연스럽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잘 골라서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기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30항 사이시옷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 즉 2개 이상의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로 만드는 과정에서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사이소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할 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역시 강의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렇게 사이소리가 발생할 때 적어주는 사이시옷은 언제 적냐면 사이소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다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거나 또는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이렇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역시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 소리 덧나거나 니은 소리 덧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혀와 바늘이 결합한 단어는 1-1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1을 보시면 혀와 바늘 둘 다 순 우리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혓바늘로 적는다. 바늘 이런 식으로 뒷말이 된소리 되고 있으니까 맞는 말 되겠고요. 매와 나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실제로 1과 2에 따라서 매도 우리말이고 나물도 우리말이니까 1과 2에 따라서 1-2에 따라서 맨나물 이런 식으로 맨나물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역시 1-2에 따라서 맨나물로 적는다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가외와 일이 결합한 단어는 1-3에 따라서 가외일로 적는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가외와 일 같은 경우 가외는 한자어고 일은 우리말이어서 1-3이 아니라 2-3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건 맞는데 1-3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실상 이 문제는 사이시옷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외와 일이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를 알고 있다면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법 문제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읽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해 연습은 사실상 그 분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물론 사이시옷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 문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도 얼마든지 출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식은 충분하게 습득하셔야 되겠습니다.